면역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면역은 사실은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우리를 막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을 이렇게 리뉴얼할 때 항상 필요한 거거든요. 성장할 때도 필요한 거고 노화도 면역과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크게 생각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사실은 좀 세계적으로 팬데믹해지면서 이제 면역이 떨어 죽었다라는 쪽에 우리가 관심을 두니까 좀 화두가 좀 달라졌는데 지금 한 2주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다른 것도 마치 나왔지만 우리나라 지금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를 쓰고 있죠. 근데 북유럽은 이미 연구 중단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이 혈전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거조차도 지금 못 쓰고 있고 이제 어제 드디어 우리나라 10%가 맞았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는 평균 20%가 맞았거든요. 근데 면역이 떨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측정 방법이 마땅히 없죠. 백혈구가 떨어져 있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증상적으로는 맨날 피곤하다든지 잦은 감염이 생기고 잘 낫지 않는다든지 혹은 뭐 포진이나 대상포진이 여러 번 생긴다든지 각종 알러지 질환, 그 상처가 났는데 잘 안 낫는다든지 뭐 배탈이 자주 나거나 뭔가 뮤코살 익스포저 돼 있는 장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자꾸 리커런트 인펙션 되는 사람들 뭐 불편감을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면역학을 배울 때 과거에 이런 걸 배웠죠. 인네이트 이뮤니티하고 어댑티브 이뮤니티라고 얘기하는데 인네이트 이뮤니티는 진 코딩된 이뮤니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자가 들어오면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이죠. 그때 이것이 잘 되면 어댑티브 이뮤니티 넘겨주지 않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왜 어린애들은 잘 사이토카인 스톰이 안 오냐고 하면 어댑티브 이뮤니티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 스톰이 올 수가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덴드리틱 셀이 중간에 매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익스포저가 돼도 인네이트 이뮤니티에서 해결이 되면 건강하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면역은 굉장히 균형이 되게 중요한데 면역이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보통 많이 생기는 병이 감염병이나 암이죠. 근데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 많이 생기는 게 오토이뮨인데 일반적으로 오토이뮨 환자가 1.8배 정도 캔서가 많이 생긴다는 보고도 많이 있고 지금 코로나로 돌아가시면 대부분이 기저질환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언더라잉 디스오더가 캔서나 오토이뮨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호흡기 상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 여러 가지가 스토밍을 해서 결국 멀티올간 페일러로 죽는 게 이제 코로나 데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한테 받은 질문 중에 그러면 어떤 뉴트리언트가 이렇게 도움을 줄까를 찾다 보면 항상 이 뉴트리언트하고 질병 치료에 대한 많은 논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한 가지 영양소만 투여한 논문들이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게 용량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제조 방법도 다르고 활성유무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 논문들이 이렇게 2020년도 코로나를 끼면서 리뷰 아티클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가 보면 좌측에 인네이트 이뮤니티가 관여하는 게 A하고 C하고 D하고 아연하고 오메가3. 그 다음에 이어서 어댑티브 이뮤니티도 똑같이 관여를 하는데 기전들을 이렇게 다 친절하게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코비드19 팬데믹에서는 어떠냐?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 DCA, 뭐 비타민 B6, 12, 아연 이런 거에 대해서 용량을 대비하고 어떤 기준으로 대한 걸 계속 지금 최근에 계속 스터디가 온고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논문인데 지금 여기 좌측에는 남유럽입니다. 스페인이라든지 이태리고 영국이 있었고 굉장히 많이 초반에 많이 사망했죠. 오른쪽은 주로 북유럽 쪽인데 바이타민을 조사해 보니까 이 키가 큰 것이 바이타민 D고요. 여기가 C하고 A입니다. 근데 지금 남유럽 쪽은 전반적으로 섭취량이 적었고 북유럽 쪽은 높았거든요. 그랬더니 유병률과 사망률이 전부 다 이런 그래프를 가졌다는 겁니다. 미네랄 쪽은 보면 이 키가 큰 것이 아연이고 여기 셀레늄하고 셀레늄 빨간 겁니다. 그 다음에 철분도 있고 철분 있고 그 다음에 그 구리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같은 나라의 위치에서 보면 그런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한 나라가 유병률과 사망률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계의 영양소를 보면 비타민 D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타민 D가 결국 사이토카인 스톰이나 면역 염증에 대한 걸 조절한다는 증거들을 댔는데 이게 뭐냐면 케이스 모탈리티 레이쇼를 봤는데 여기 영국, 이란, 프랑스, 영국이 처음에 많이 사망했죠. 근데 혈중 비타민 농도가 이렇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가장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결과를 가져왔고 바이타민 D가 그럼 어떤 일을 하냐. 마크로파지라든지 상피세포에서 바이타민을 주면
안티마이크로비얼 펩타이드라는 카세리cid이나 디펜신 혹은 인터페론 같은 것들 만들어서 인네이트 이뮤니티를 이미 제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댑티브 이뮤니티가 가지 않는 그런 프로텍션 효과를 보는 거죠. 많은 논문들이 바이타민 D 주니까 우리가 코로나 환자가 사망이 이르기 전에 HSCRP라든지 CRP 혹은 페리틴 레벨이 엄청 높아지는데 여기서 바이타민 D를 주면 인네이트 이뮤니티가 좋아지고 어댑티브 이뮤니티가 떨어지니까 사이토킨 스톰이 안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망이 이르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뭐 코로나에서 바이타민 D에 대한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은 사이토카인 스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 기전이 밝혀졌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로 유입이 되면 TNF 알파가 작동이 되게 되면 사이토카인 스톰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걸 차단하고 인터페론 알파를 통해서 인터페론을 만드는 진을 익스프레션 해가지고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사이토카인 스톰을 억제해서 결국은 죽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사실 WHO에서 얘기하는 게 혈중 비타민 농도가 20 이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기준인데요. 우리나라가 북위 35도, 그러니까 부산과 광주 이북에 있는 쪽에서는 이 한여름에 비타민 D 합성이 되고 11월부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작년 11월부터 K 방역이 실패했다고 되는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20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지금 아직도 20 이하에 있거든요. 그 끝날 수가 없죠. 거기다 지난 여름에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선 익스포저가 훨씬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언티픽 레포트에서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감염이 됐지만 무증상인 사람과 감염이 돼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을 비교를 해서 비타민 농도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A그룹은 무증상 감염자고 B그룹은 중증 환자인데 혈중 비타민 농도가 2배 정도 차이 나죠. 14하고 27.89니까. 근데 페리틴이 높으면 이게 사망의 굉장히 높은 푸어 프로니스 팩터인데 거기가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게 중증군에서. 그리고 그래서 무증상 환자를 보니까 비타민 D 부족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중증에서는 한 98%가 비타민 D가 부족하더라. 결론은 중증 코로나 환자는 비타민 D가 낮았고 낮으니까 염증이 심해서 사망이 높아지니까 고위험군은 고용량 비타민 D를 써야 되지 않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스웨덴에서 나온 건 뭐냐면 비타민 D 농도 가지고 양성률을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남자 여자를 공이 봤을 때 여기 20을 기준으로 보니까 20 이상인 사람은 항상 음성으로 많고 20 이하는 양성이 많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계속 500명이 양성으로 가는 거는 이 검사가 해보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70 이상은 올드 에이지로서 리스크 그룹이죠. 거기도 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20 이상은 음성이 많고 20 이하는 양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통 3.8배에서 4배 정도의 사망이 높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이타민 D 단독 팩터거든요. 그럼 바이타민 지금 이 파일을 업데이트를 안 해준 것 같아요. 이게 이 파일이 아닌데. 제가 아까 입구에서 올린 파일이 이 파일이 아니에요. 네. 이게 원래 강의록에 낸 건데 이게 올리지 않았어요. 좋은 데이터를 못 보여드리네. 비타민 C는 원래 권장량이 스커비를 막기 위한 에스코빅 애시드니까 이렇게 남자 90, 여자 75mg밖에 안 되는데 이게 40년 동안 2배 올라갔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권장량이. 그런데 비타민 D는 인간을 포함한 박쥐나 영장류나 기니아픽은 합성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비타민을 합성하는 동물들 조사해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최대 몸무게당 200mg, 그러니까 14g까지 만드니까 사람도 사이토카인 스톰 올 때는 그 이상의 필요량이 할 건데 100mg을 줘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근데 비타민 C는 사실은 약간 속쓰림이나 철분 과다가 생기거나 이럴 때인데 항상 비타민 C 논문이 되게 지금 코로나에 많이 떴는데 리뷰해 보면 타이밍을 놓쳐서 우리가 비타민 C가 고용량을 쓰면 키드니 데미지를 주거든요. 근데 이게 사이토카인 스톰이 오면 이미 ARF에 빠져 있거든요. 그때 비타민 C를 쓸 수가 없죠.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너무 기다려서. 의심이 되면 그때부터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증거들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비타민 C 100ml 먹으면 소변 나오지 않는데 이제 1000ml 이상을 먹으면 옥살레이트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비공식적인 데이터지만 우리나라 비타민 C 시장이 10배 이상 증폭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 레날 스톤이 10배 이상 늘어야 될 건데 늘었다는 보고는 제가 찾지 못한 걸로 보면 옥살레이트가 유레트로스톤이 제일 많은 원인이지만 늘어났다고 스톤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 혈중 농도는 이렇게 0.1mm몰 정도 되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0.2mm몰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먹는 경우에. 그런데 여기 보면 비타민 C를 먹으면 어가다 떨어지겠죠. 주사를 빼는 순간 쭉 떨어지겠죠. 근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슬링 이펙트가 있는데 주사는 이게 많이 주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건강한 사람에서. 또 하나 재밌는 건
보통 비타민C를 1 내지 3g을 환자들이 하루에 한 번 먹는데 여기 200mg은 여기까지 몇 개는 안 가고요. 1g을 한 번 주면 이렇게 올라가서 2g 상을 올려봐야 피크는 치지만 이게 4시간 정도 되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빨간 선은 2.5g을 6시간마다 주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이 유지되고 반감기가 4시간이기 때문에 4시간마다 줬더니 하루 종일 일정으로 유지되니까 비타민C는 이론적으로는 4시간마다 먹어야 되는 영양소가 됩니다. 그리고 주사를 쓰면 어떻게 되냐? 주사는 아까 그런 것처럼 이 파마코카이네틱스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보통 우리가 주사를 쓸 때 5g, 10g 때는 그대로 2배가 올라가지만 우리가 암 환자는 30, 50, 100을 쓰기 때문에 이게 5배 올라가는데 그래프는 2배밖에 안 올라가고 100g 10배 올라가도 3배밖에 올라가질 않죠. 지금 우리가 장기 내에서 비타민C를 조사해보면 눈에 있는 렌즈라든지 뇌하수체라든지 부신이라든지 면역세포들은 굉장히 많은 고용량의 비타민C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기 재미있는 실험인데 비타민C를 4시간마다 3g 먹으면 12g을 먹인 거죠. 그러면 혈중농도가 0.2mm밖에 안 올라간다고 하는데 폐혈증 환자 4일째 검사해보면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근데 몸무게당 12.5mg 6시간마다 주면 폐혈증 환자가 이만큼 올라가는데 그의 4배인 50mg을 주면 7배가 올라가니까 이 그래프가 일직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이 주면 그 배가 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혈증 환자는 대부분 이 근거에 의해서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마에서 2019년도에 코로나 전인데 이 사람들이 비타민C를 쓰면 멀티오간 페일리어가 ARDS 어떻게 될까라는 연구를 했는데 4일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멀티오간 페일리어도 막지 못했고 염증 지표도 막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 리뷰 뒤쪽에 디스커션을 보면 여기서 문제점을 스스로 지적을 합니다. 뭐냐면 kg당 50ml밖에 주지 않았고 4일에 끝내버렸고 ARDS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타트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논문의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이 28일 동안 봤더니 사망률이 이렇게 16%나 감소했고요. 중환자실에 있는 기간이나 전반 입원 기간이 전부 다 줄었다는 겁니다. 비타민C를 쓴 그룹이. 그렇다고 하면 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를 이렇게 정맥 주사할 때 먹는 거와 다른 효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크리티컬 환자는 주사를 써야 되고 예방적이나 경증에 때는 먹는 걸 계속 4시간마다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비타민C는 이렇게 아주 새롭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되는 어떤 영양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기전이 다 밝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연은 어떠냐? 우리가 과거에 아연은 중금속이나 독극물로 분류된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면역을 모듈레이션하고 골다공증에 관여하고 많은 걸 알게 됐는데 아연이 일반적으로 먹어서 세포 안으로 잘 들어오지 않는데 이 징크 이오노포를 통해서 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용 기전이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를 블로킹합니다. 근데 지금 렘데시비르가 바로 이 작용 기전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 되는 비용에 렘데시비르를 쓰는 것보다는 아연이 스테이블하고 안전하고 여러 가지 작용은 아연을 평소에 서플라이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 코로나하고 연결을 해보니까 결론은 이오노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말라리아 약 2가지하고 퀘르세틴하고 녹차에만 EGCG인데 사실은 말라리아 약이 한때 코로나 약으로 후보 물질로 등장을 했던 이유는 원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엔도솜을 만들어주고 엔도솜이 터지려면 애시디피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 애시디피케이션을 막아주는 약이 말라리아 약입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 약도 사실 조기에 쓰면 분명히 코로나에 도움을 준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SCA2가 엔자임이 멤브레인 바인딩 엔자임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바인딩을 하는데 거기서 블로킹하는 게 또 말라리아 약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기능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징크하고의 같은 관계는 연구를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연이 결국 아까 하면 RDRP라고 RNA 디펜더 RNA 폴리머레이즈 블로킹하면서 바이러스의 디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트랜스크립션을 다 블로킹한다는 이미 기전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면 결국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도 맞고 증식 리플리케이션도 맞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 아연은 예방 효과가 크지 치료 효과는 예방 효과보다 못하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늘 시간 관계상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연은 예방적으로는 쓰지만 지금 풀브라운한 코로나가 되면은 오히려 아연을 중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연 자체는 옥시더티브 스트레스 마커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셀레니움은 우리가 이제 갑상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고 중금속과 컨베트하긴 하는데 이게 바이러스에서는 돌연변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베트남이 비교적 코로나 청정구역인데 영국산하고 인도산이 합쳐가지고 신종 때문에
코로나가 10명 정도 되던 베트남이 지금 100명대로 넘어가고 있더라고. 하루 이틀 사이에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는 지금 네 군데 큰 돌연변이가 있어요. 영국산, 남아공산, 인도산도 있고 브라질산이 있는데 이것이 또 믹스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은 그 돌연변이는 전혀 작동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련이 부족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룰런트해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룰런트하지 않게 하려면 셀렌이 충분한데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권장량 200 마이크로그램에 4분의 1밖에 안 되는 48 마이크로그램밖에 한국 사람 섭취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글루타치온은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시스플라틴계 항암제를 쓸 때 리버 프로텍션 한다고 썼지만 항산화제의 왕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하냐? 여기 보면 레닌 엔지오텐신 시스템에서 여기 ACE2하고 반응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인체 내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글루타치온이 환원된 글루타치온 우리가 쓰는 건데 이게 산화가 되면 코로나가 더 작동되지 잘 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가니까 글루타치온이 이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이 안 되게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와서 산화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멀티오간 페일러가 가는 사이토카인 스톰을 전반적으로 차단한다고 하면 사실 코로나 병원에서 이걸 써야 되겠죠. 그리고 에나실시스테인은 그 다음이 물질이 이제 글루타치온이 되는데 에나실시스테인 우리가 뮤테란이라고 이렇게 진해 과담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글루타치온을 리제너레이션 시키고 사이토카인을 막고 그 다음에 염증을 완화시키고 티슈 인지를 줄여준다고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영양소하고 에나실시스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엔티바이럴 이펙트가 크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이런 프로토콜을 쓰는 나라도 있는데 에나실시스 우리나라 거 지금 보면 발포용 같은 600ml짜리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양성으로 격리되어 있을 때 600ml PID를 주고 열나기 시작하면 2배로 주고 그 다음에 폐렴이 오게 되면 주사로 주고 뭐 이런 프로토콜들이 있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치료받던 분이 2분이 코로나 양성이 돼서 생활치료센터가 병원을 입원하게 됐는데 제가 요 요법을 써가지고 지난 월요일 그저께 2사람이 깨끗하게 퇴원했거든요. 한 사람은 사실 WC 22,000개까지 올라가고 체스트 헤이지니스가 와서 이제 임펜딩 벤틸레이터 직전까지 갔던 사람인데 제가 이런 방법으로 치료해서 2주 만에 완벽히 퇴원했는데 아까 징크처럼 이미 풀브라운한 코로나 때는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멀티오간 페일러 조정한다. 이게 이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섞으면 어떠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걸 섞어서 본 논문들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작동을 동시에 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반찬을 하나씩 먹지 않고 여러 가지 좋아서 먹는 것처럼 영양소도 여러 가지 작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이타민 C하고 뒤에 얘기 듣고 셀레늄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합을 하냐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2020년, 21년에 계속 지속되고 있고 여기 뭐 지용성 비타민 3가지와 시용성 비타민을 쓰면 결론은 이렇게 면역이라는 게 TH1, TH2, 17, 레귤레이터 T셀 이 4가지 이 밸런스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것이 깨지면서 사이토카인 스톰이 오게 됩니다. 근데 보면 그래서 멀티오간 페일러가 오게 되는데 이 레귤레이터 T셀을 조절해서 사이토카인 스톰을 막아준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뉴트리언뿐만 아니라 오메가3 패티 애시드까지도 동원되면 전반적으로 인분 인플라메이션을 조절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커큐민이라는 거하고 시나몬이라는 게 우리가 천연물이죠. 그 다음에 캔서에서 많이 쓰게 되죠. 그 다음에 락토페린이라든지 크레세틴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작동을 하게 되면 뮤코사 이뮤놀로지를 조절하면서 많은 것이 프로텍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아주 멋있게 정리도 잘 돼 있고 광일하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데 문제는 자, 코로나 때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과연 그것이 이로울까? 물론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 적절한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가 셀 시그널링 몰레큘로서 우리가 분화되고 적응하고 이런 걸 작동을 하게 되지만 항산화제를 적당히 써야 되는데 우리가 사이토카인 스톰이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을 쓰면서 도움이 되겠지만 평소에 이런 상태가 아닌데 과하게 쓰게 되면 오히려 면역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과량을 쓰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뉴트리언 세라피도 의사가 하고 의사가 검사를 해서 모자라는 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일반인들이 뭐 면역 영양제 해가지고 영양제 시장은 우리나라가 거의 한 1000%까지 성장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엔트리 포인트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레스피레토리 에피스레임, GI 에피스레임인데 그 뮤코사 아닙니까? 뮤코스 멤브레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프라이머리 프로텍션에서 이뮤노지가 해결이 된다면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뮤커스 이뮤놀로지라는 얘기를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사이토카인 마일드 경증하고 중증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음식을 여러 가지 조절함으로써 면역에 대한 반응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이팻 다이어트, 불량식품이 될 수 있는 하이팻 다이어트를 먹었을 때는 안 좋은 쪽으로 모든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면역을 떨어뜨리고 우리 비만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ACE2 익스프레션이 떨어지면서 ACE2 리셉터 익스프레션이 떨어지게 되면 혈중 엔지오텐신2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혈중 엔지오텐신2가 올라가면 혈압이 올라가죠. 근데 그게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멀티올간 데미지를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에 다이어트 해비이 나쁜 사람들은 항상 리스키한 거죠. 기저질환 환자가 돼서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만나면 결국 모탈리티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 한 장이 오늘 전체를 썸머리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영양소에 대한 것도 전부 이렇게 언급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균형 잡히지 않는 다이어트를 했을 때 이 좌측이 인네이트 이뮤니티고 오른쪽이 어댑티브 이뮤니티인데 결국은 여기서 해결 못하고 넘겨져 버리니까 그냥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이 스톰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뉴트리션이 밸런스가 맞으면 결국 인네이트 이뮤니티 해결된 것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 T셀이 사이토카인 스톰을 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레귤레이터 T셀을 조절하는 뉴트리언트를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조절된다면 그냥 가벼운 감기처럼 끝나고 말겠죠. 그래서 결국 코로나에 대응하는 많은 것들이 바이타민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바이타민들이 언급돼서 얘기해드렸고, 트레이스 미네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사망이 이르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에서 이렇게 긴장하고 떨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외에도 아미노산이라든지 지방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쭉 여러 논문들을 세 가지 지어보면 우리가 아까 뮤코사 이뮤놀로지가 에피스탈 베라라고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들어오면 셀룰라 이뮤니티하고 유머럴 이뮤니티가 있죠. 그때 작동하는 거 보면 이게 빨간 글씨를 쓰는 거는 세 군데 모두 작동하는 뉴트리언트입니다. 그리고 셀룰라 이뮤니티에는 비타민 B군이 정도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엔티바디와 관계된 거는 다른 미네랄도 작동을 한다. 이런 걸 개념을 두면 어느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밸런스 있게 다 내 몸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지금 자꾸 우리가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하는데 이미 알려진 바이러스의 돌연변이가 4가지고 이미 베트남에서는 뭐 인도하고 영국 수단이 합쳐서 새로운 제 5번째 돌연변이라고 하기하면서 감당이 안 되는데, 프로토타입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지금 우리나라 10% 맞았다고 어제 뉴스에 크게 나오더라고요. 전 세계 평균 20%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백신도 제대로 맞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호스트 팩터, 우리가 공격과 수비에 있어서 우리가 호스트가 건강하면 더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했는데, 아쉽게 오늘 중요 슬라이드 몇 가지를 보여드릴 수 없는데 시간이 되면 올려주실래요? 비타민 D에서 지금 사실은 이게 그저께 전 세계 WHO 보고인데 진한 색깔들이 지금 코로나가 많이 죽어간 나라고 옅은 나라가 지금 데미지가 적은 나라인데, 지금 남반구가 여름이고 북반구가 여름으로 가고 있죠. 여름이 지났는데 이쪽은 이제 겨울로 가죠. 그런데 남미하고 호주하고 이렇게 대별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남미 사람들은 좀 피부색이 검고 이쪽은 백인이죠. 그러니까 비타민 D 합성 찬스가 높다는 거예요. 인구 밀도가 높고 낮고 경제력이 좋고 낮고 이런 여러 가지가 코로나가 팬데믹 하는데 영향이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지금까지 350만 명이 돌아가셨고 지금 전 세계에서 15억 명이 백신에서 20%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0%밖에 못했죠. 그래서 지금 작년에 김기덕 감독님이 돌아가신 라트비아가 이 노르웨이 옆에 있는 나라니까 당연히 비타민 D가 최하였겠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에 대한 백신의 예후인자는 일조량, 피부색, 인구밀도, 국민소득, 백신 접종률. K방역은 국민들이 이게 QR코드 내주고 순진했고 착했기 때문에 됐다는 건데 그게 유효기간이 끝났죠, 이제. 아까 얘기 드렸고, 또 하나는 사실은 작년 12월 1월 사이에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치료하는 의사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데이터를 좀 얻었는데 55명의 피를 뽑을 때 비타민 농도를 재봤습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 나눴는데 남자는 20 이하가 85%, 우리나라 지금 80%가 비타민 D 20 이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불과 42%. 이 데이터를 한참 들여다보고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우리나라 50대 이상 여성들이 칼슘이 포하고 D가 들어있는 골다공증 영양제를 엄청 처방해서 드세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비타민 D 농도가 이 정도로 덜 떨어졌고, 또 남자는 피부색이 여자보다 좀 까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타민 D 합성이 훨씬 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난 겨울에 이 통계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다 안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조사를 하면 많은 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제가 1년 전에도 이걸 청와대 고위직한테 다 얘기했어요. 검사하고 하자고. 근데 아직까지도 실현이 안 되고 전혀 이런 쪽의 방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2년 반 이상의 코로나를 떠나려면 역학조사관들이 그러죠. 코로나에서 자유로운 우리는 2년 반 이상이 걸릴 거라고. 백신도 전 세계 나라 112번째 접종국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왜 이걸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음모론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보고 스타일에 빠졌던 건데요. 이건 됐습니다.